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민 씨의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국 전 가족이 조국 전 장관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면 의전원 입학을 전제로 진행된 의사 고시와 의사 자격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법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집행정지 신청하겠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전해드리지요.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4%. 편하게 말하면 4%. 이 뭘까요? 동아일보 1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피부로 느끼실 뉴스일 텐데 이거예요. 물가가 4.1%나 올랐다. 어쩐지 주유소 갈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어쩐지 마트 갈 때마다 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10년 만에 최대치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거겠죠. 뭐 배추, 토마토 장난 아닙니다. 열무 58.5% 올랐고요. 전년 동월 대비 기준 휘발유 27.4% 올랐고 식용유 가격도 전년 이맘때보다 21.6%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도 18.9%나 올랐고 막걸리 하면 뭐예요? 전을 붙이려면 뭐예요? 밀가루 14.3%나 작년 이맘때보다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른 인상은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장보기가 팍팍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비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의결. 조선일보 3면에서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뉴스일까요? 함께 보시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당초보다 한 100몇 억 깎인 금액인데 오늘 의결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중에 용산에 출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임기 시작부터 바로 용산으로 갈 순 없어졌지만 그래도 5월 중에 이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무실 등 5월은 돼야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청사 앞에 기자실 가건물을 지어서 일단은 문 열고 개문 발차할 방침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문료. 초대 총리 카드와 관련돼서 가장 뜨겁게 논란되고 있는 건 현재 고문료입니다. 얼마일까요? 함께 보시죠. 18억 원의 김앤장 고문료인데 물론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액의 고문료, 총리직과 이해충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거 거액 아니다,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패턴. 한국일보 8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어떤 뉴스일까요? 패턴. 김여정이 또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남한이 군사행동할 때만 핵을 사용하겠다. 같은 동포에게 보시죠. 총포탄은 한 발도 안 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며칠 전에는 서울까지 남한을 지목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더니 저희 돌직구쇼를 비롯해서 이 북한 김여정의 거친 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남측에는 총포탄을 한 발도 안 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박과 회유와 도발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제가 분석하자면 혼자 압박했다가 혼자 회유했다가 혼자 도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북한이 좀 진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돌직구쇼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20년 판사 경력이 돋보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잘 아는 전주의 전 대변인,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가 일주일 휴가 마치고 건강히 돌아왔죠.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민 의전원 취소. 그러면 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궁금하고요. 조국 전 장관은 집행정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었죠? 부산대의 판단은 늦었습니다. 자, 그 판단 내용은 무엇일까? 함께 보시죠. 정경심 씨가 이미 2심까지 유죄가 나왔고 주요 스펙들이 다 허위로 판명된 이상 부산대는 더 빨리 결정을 했어야 했다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부산대가 결정한 내용 좀 보죠.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입장, 인턴 등 다수 경력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과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라는 거죠. 부산대가 사실은 조국 논란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비판 여론과 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까? 그때 부산대가 책임 있게 결정을 했더라면 여론 분열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법적 판단을 지켜보고 나서 부산대는 판단하겠다라고 당시 밝혔죠.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늦었지만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부산대의 이 같은 판단은 정경심 씨의 2심 유죄까지 기다렸다가 매우 늦게 판단이 나온 거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죠. 올해 예.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네. 나왔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작년 3월에 조사를 시작했죠. 그때도 이미 이제 1심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었죠. 물론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산대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교육부가 요청을 하니까 지난해 3월 달에 조사를 시작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지난해 8월 달에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년여 만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처분을 했다.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1년이 걸렸죠. 근데 저희가 기억하겠지만 정유라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순실, 최서원 씨의 딸이었던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어떤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화여대가 취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부산대가 이미 허위 스펙이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도 대법원까지 기다렸어야 했느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부산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 가짜 스펙이 실제 입학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쳤냐 미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에 불합격 처리한다는 입시 요강이죠. 그것이 입시 제도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예.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어제 부산대 판단이었죠. 이 판단을 내리는데 1년이라는 그러니까 조사하고 나서 지금 본 행정처분이 나올 때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느냐. 굉장히 의문인 거죠. 이미 스펙 자체가 허위라는 건 확인된 거고 그렇다 예. 그러면 불합격 처리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상식이 어떻게 실현인데 그 상식을 실현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그 문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떠오르는데 자, 부산대가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 부산대 앞에 찬반 집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온 가족이 썩어 빠진 언론과 정치, 검찰, 사법부의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썩어 빠진 야당과 정치, 검찰,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이해관계를 벗어나 조민 선생님의 의견을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조민의 입학 취소가 이미 대법원 판결로 다 답이 나온 거고요. 자기의 딸내미는 의사가 돼도 되는데 남의 집의 아이들은 영이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자기의 자식만 영원히
영으로 살아야 되나 참 웃기잖아요. 부산대 이 같은 결정은 의혹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 매우 늦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년 8개월이라니요. 엄청 고심했네요. 2019년 8월 조민 씨 부산대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됐고 2020년 12월 1심에서 7개의 입시 스펙은 허위다라고 결론 내려졌고 21년 3월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씨 의혹 조사를 요구합니다. 2022년 1월 대법이 정경심 징역 4년을 확정했죠.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스펙은 가짜 스펙이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최종 사법기관이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제서야 4월 5일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합니다.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민 씨는 의사 시험을 치렀고 의사 면허가 나왔고 의사 인턴을 한 바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아마 이 인턴 의사 조민 씨에게 진료를 받았을 것 같고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산대 결정. 사실은 좀 늦었죠. 음. 최소한 작년 정도는 결과를 냈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낸다면 사실은 그게 뭐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입학 전형에 써 있는 글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한참 1년, 2년을 고민해서 판단해서 낼 결론은 아니잖아요. 예. 누가 봐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늦어진 결정이 조민 씨 본인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됐어요.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학교의 명예도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눈치 봤다는 것밖에 아니고 눈치 더군다나 봤다. 예. 어디 눈치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건 보고 조국 장관의 영향력에 대한 눈치를 봤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영향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를 냈구나. 결과적으로 결과를 그렇게 내놓고 합리화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 명예 전당이라고 어떤 지식의 어떤 중추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결과가 됐다. 네. 그래서 최소한 2020년도에 그런 결과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이 네. 도출됐다면 아까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수원 씨 딸의 경우와 예. 마찬가지로 최소한 2021년도 안에는 결정을 냈어야 될 사안이다.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조민 씨는 조민 씨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리고 국민들이 더 많이 찬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빌미를 줬다는 것이죠. 예.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결과를 낳았다. 난 뭐 강력한 김영주 전 의원님의 돌직구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조민 씨의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는 게 대한민국 최종 사법기관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외울 정도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논문 3저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부산 A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요거는 정경심 씨가 직접 위조했다는 거죠. 동양대 보조연구원. 7대 내놓으라 하는 화려한 스펙이 모두 허위다. 20여 년 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뭐 그게 입학에 영향을 끼쳤는 아니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다 아시겠지만 그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여기 뭐 허위가 있을 때는 뭐 이것을 이제 합격을 취소로 뭐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사실 그런 다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문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뭐 그 합격의 여부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다를 예. 떠나서 사실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부산대가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그건 학교 차원에서 밝힐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너무나 그렇게 또 늦게 또 했고 사실 이제 국민들이 그래서 공분하는 건 뭐냐면 예. 사실 뭐 고려대 합격했다. 그 다음에 또 부산대 의전원 합격했다. 물론 그것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의사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의전원 그 졸업을 앞두고 그리고 또 작년에 조민 씨가 또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냐, 사실 이제 이게 가장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가 이제 늦어짐으로써 결국은 이제 의사 시험이 합격을 했고 또 의전원도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의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아직 정의가 이제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의사 자격을 결국은 아. 취소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아니, 아직 안 궁금한 내려진 게 거 있는 것이죠. 전 의원님, 그러면 네,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의사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네, 그럼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뭐 별도로 또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이거는 필요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취소가 돼버리면 결국은 무자격자가 시험을 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의사 시험을. 법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사 면허증을 지금 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취소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심사 예. 그리고 또한 또 조민 씨에 대한 어떠한 그런 방어권이나 예. 충분한 또 의견 진술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게 맞다.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뭐 그래서 빨리 이 의사 자격 취소까지 돼야 정말 이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전제 사실인 그렇죠. 이 의전원 취소가 너무 늦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늦은 감이 있지만 네. 한편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좀 정의가 정말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그런 말을 곱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사 국가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발급한 상황인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기 때문에 네. 무자격자에게 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준 꼴이 지금 돼버렸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면허는 취소돼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전주혜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를 왜 하느냐? 집행 정지 신청하겠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은 조국 국면 때부터 계속해서 딸의 부정 입학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저희 아이가 혜택받은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부산대 의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멋있는 말들은 많이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딸의 부정 입학이 맞게 됐죠. 근데 이거를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을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너무 가혹하다며 집행정치 신청하겠다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딸이 1단계 전형 통과한 건 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은 당락에 영향을 안 줬다. 당락에 영향 없는 자료로 입학 취소하고 의사면허 무효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락에 영향이 없는 자료를 왜 그렇게 허위로 만든 겁니까? 당락에 영향이 없는 자료에 왜 그렇게 목을 맨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텐데요, 저는. 자, 어쨌든 조 전 장관 주장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취소해달라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일 경우 조 씨의 의사면허는 유지. 장기간 소송 시 복지부 판단 또 지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전주 의원님 한 번 더 좀 궁금한데 뭐냐면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법원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전원의 그러니까 그 합격 취소 결정, 입학 취소 결정이 난 것도 물론 유의미하지만 네. 제일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냈다는 거거든요. 어제 이미 냈다. 어제 나자마자 냈다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선방하십니까?
이게 이제 1단계는 이 의전원 입학 취소예요. 그게 돼야 의사 그 시험을 무자격자로 된 게 되고 2단계. 그래서 이제 의사면허 취소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사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전원 입학 취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집행정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그냥 이제 이거를 잠시 유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소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러면은 입학 취소 결정, 그 면허 취소 결정을 보건복지부는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보건복지부의 그 의사 면허 취소 결정은 1심 판결, 그러니까 이 취소 의전원 입학 취소 그 재판의 1심 판결 때까지는 보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지체되는 거죠. 받아들여지리라 보십니까? 기각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제가 재판장이라면 저는 기각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일고의 가치 없이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들일 때는 이 사실관계 이런 것도 더 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진짜 이게 취소됐을 때 나중에 또 이게 만약에 그렇죠. 그 취소 결정이 만약에 또 뒤집어졌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또 불이익, 예. 뭐 또 가혹한 현실이라고까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좀 하는 건데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이 7개의 서류를 그 부산 의전원 부산대 네. 의전원 입학 당시 그 지원서류 7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된 거죠. 된 거기 때문에 예. 기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뭐 사실관계를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기각을 하는 것이 네. 그리고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예,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것은 종합적으로 예, 판단해야 된다. 재판부로서는 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전용기 의원이 초선 때 조국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같이 공동으로 소신 발언을 한 바도 있고 이재명 후보도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는데 또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김남국 의원은 이 조국 수사 자체가 틀렸다라고 비판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전용기 의원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조국 논란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불편했던 지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관계는 이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뭐 다양한 판결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면 위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라도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것은 민주당 자체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김남국 의원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수사가 들어왔다고 느껴졌고 처음에 사모펀드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20명 가까이 되는 검찰들이 투입이 됐고 그렇게 찾다 나온 것이 지금 나온 표창장 논란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되겠느냐라고 반문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해당 논란에서 인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조민 씨는 인턴 활동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라는 네, 맞습니다. 입장이다. 자, 소신 발언 들어봤고 제가 궁금한 건 이재명 기자 의견인데 조 전 장관의 조금 전 항변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1차에는 뭐 영어 성적이 가장 중요했고 2차는 면접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서류는 당락에 영향을 안 줬다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대 의전원이 합격을 취소하면서 당락에 영향이 없더라도 허위사실 내처럼 불합격 처리한다는 우리의 입시 요강에 따라서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그걸 또 뒤집어서 자, 당락에 영향이 없는데 입학을 취소한다가 너무 가혹하다는 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입시도 이렇게 되겠죠. 누구나 가짜서를 낼 수 있죠. 냅니다. 내서 입학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이제 따지겠죠. 근데 영향을 미쳤다.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5% 미쳤다. 자, 5% 빼서도 합격이 가능하냐? 합격 가능하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아, 그럼 너도 나도 자, 다 가짜 소리 내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입시제도고 그게 과연 교육제도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를
허물어 튀지한 주장인 거죠. 누구나 가짜서를 내보고 합격 영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영향이 있더라도 몇 프로인지 따져봐서 그것이 또 최종 합격에 영향이 없으면 또 괜찮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까? 안 들키면 제일 좋고.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건 결국 이건 교육제도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덕을 무너뜨리자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현 정부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 논쟁을 법리와 증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혹하다는 동정 여론 아니겠습니까? 동정 여론으로 이 사태를 본질을 훼손하려고 한다 그러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과연 지금 조민 씨의 고통을 누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느냐.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만약에 조민 씨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가짜 서류라는 게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멈췄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이미 조민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진짜 집행정지 신청으로 가고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다시 본안소송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걸 끌고 가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과연 전 조국 전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게 정말 딸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을 향한 여론을 위해서 여론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도 아이 기르는 아빠로서 딸이 있는 아빠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일단은 다 떠나서 조민 씨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해진 것은 분명하잖아요. 본인의 잘못도 클 것이고 가장 큰 건 부모의 잘못일 텐데 이 딸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다른 뭐 면접도 잘한다면 조 전 장관 주장대로 이재명 기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막 법을 어겨가면서 가짜 서류 막 가짜 표창장을 발급해줘서 얘를 그냥 편하게 하게 둘 게 아니라 딸을 좀 믿고 딸이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딸 능력 스스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게끔 엄마 아빠가 지켜봐 주는 게 오히려 부모로서 맞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스스로 좀 많이 해봅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지금 그걸 굉장히 가장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지금 의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다른 성적으로 학부 성적이나 아니면 영어 성적으로 충분히 입학이 가능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마 스펙을 더 넣어야 특히나 이제 의전어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이제 의사 성적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복합적으로 본다는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처음인 게 아닌 거죠. 지금 7가지 스펙 중에서 대학 입학할 때도 이미 4개 스펙이 가짜였던 겁니다.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서의 인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고등학생이 의과 논문에 제일 저자로 등록을 했던 건 명백한 허위다.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할 때도 그걸 활용했던 겁니다. 결국은 자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물론 그것도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본인들은. 그렇지만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아이를 만들었는지 아마 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가장 지금 뼈아프게 생각할 대목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이 반성해야 할 점은 자기의 자녀의 부정한 입학 때문에 다른 소중한 누군가의 자녀의 기회를 뺏었다는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한 나라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긴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건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조민 씨는 앞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얼마든지 시험 다시 치면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의전원이 딸의 입학 취소 심의를 할 때 조 전 장관이 슈퍼챗 북토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어제 오후 3시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심의 중 사전에 제작한 북토크 영상을 게시합니다. 배우자는 구치소, 저는 1심 재판, 지금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시점에 살 수 있는 것들을 고민에 집필했다라며 실시간 채팅 슈퍼챗 가능. 아시다시피 슈퍼챗은 이제 돈을 쏴주는 거죠. SNS에 공지했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조 전 장관이 워낙 유명한 SNS에서의 셀러브러티이기 때문에 뭐 저런 행동들도 조 전 장관에게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겠으나 하필 그 시점이 딸의 입학 취소 심의 때 실시간 채팅 가능, 슈퍼챗 가능이라는 글을 썼다가 또 지우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사실은 뭐 공교롭고 또 한편으로는 우선은 제가 뭐 그 바로 우리 방송국 앞에 교보문고 가는데 이미 가불 선진국이란 책을 미리 사전 판매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조차도 저는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 하나의 그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가불 선진국 그 주장만 보더라도 실제 무엇이 선진국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선진국이냐?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디 우리 사회의 본인의 어떤 조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 사회 소위 그 하이 소사이티 상류 사회,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서로 학력 스펙 품앗이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공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것이 법리적으로 뭐 거부당했지만 본인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저런 책을 쓰고 또 하필 그 시간에 공지를 해서 물론 그게 나중에 삭제됐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길인가? 지금 오히려 지금 조국 장관이 해야 될 것은 침묵하는 길이고 절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도 내 할 말이 있다라고 책을 쓰고 주장하고 반성의 글이 아니고 새로운 뭐 미래 사회로 가자. 아마 책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으로 비춰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여전히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미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한 반발 여론도 나옵니다. 김용민 의원,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 조민을 응원한다. 김비인, 비통하다. 감히 검찰 건드린 죄로 일가족이 도륙당하고 있다. 황희두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 씨 논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자성과 사과의 의견과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잔인하고 불공정하다. 거의 입학 취소에 뭐 불복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성이나 반성은 전혀 이 세 분의 의견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불복은 아니라고 일단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복은 아니고 정치 검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명의 이상 되는 그런 검사들이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샅샅이 뒤지기 위해서 투입이 됐던 지점을 봐서 저희는 정치 검찰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정치 검찰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에 지금 기인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저는 이제 조국 논란은 여기서 좀 접어두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저는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되는 검사들을 꾸려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검증받았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똑같은 잣대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저희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런 지점을 잘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잣대로 우리 도덕의 구심점을 세워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 네. 근데 이제 그 전용기 뭐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이게 또 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사실 제대로 안 지켜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자성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이렇게 그 어떠한 그런 그 문제 제기 이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야 그 당시에도 그 사법적인 또 그 어떤 조사가 또 진행 중이었고 그거랑 좀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자칫 이제 보기에는 오히려 보복성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그 서울대도 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어떻게 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공모했다는 게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지금 재판이 1심 진행 중인데 이게 확정 전이라도 그 부인과 같이 공모한 이것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징계 처분이 안 내려지고 있어서 그 서울대에서 지금 교수직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강의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좀 학습권도 굉장히 또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어떤 그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나 또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그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이 부분 그 서울대가 더 이상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 안 된다.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다른 교수들도 이러한 비슷한 사안에서 또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은 또 입학 그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것도 그런 사안과도 이게 좀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그 집무실 이사를 위한 예비비가 의결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5월 중에는 용산 집무실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등산로 일부분을 추가로 개방을 했습니다. 맞불이냐? 뭐 이런 분석도 흥미로운 분석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비비 이사 비용 처리해 줍니까? 많은 국민들 궁금해하는데 함께 보시죠. 자,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민 기자. 오늘은 그 좀 깎았어요. 400 얼마였는데 한 360억으로 깎아서 보고가 됐는데 상정이 돼서 오늘 뭐 의결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원래 국무회의가 이제 화요일 날에 있죠. 그러니까 예. 오늘은 사실 국무회의가 없는 주인데 요일인데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국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예비비를 이제 승인하기 위해 연 거기 때문에 이제 의결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건 496억이죠. 그 중에 130억 정도가 깎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부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원을 윤석열 당선인 측 처음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 한 100억 깎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리모델링 예산이 한 반토막. 그렇죠. 국방부 친청사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리모델링 비용을 깎았습니다. 근데 깎은 이유가 뭐냐면 4월 18일부터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시작하죠. 근데 한미 연합 훈련 이번에 하는 훈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2018년 이후 한 4년간 하지 않았던 실기동 훈련을 합니다. 다시 대규모 장비와 병력이 투입되는 실제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걸 4년간 안 했어요? 지금 4년 동안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 한미 연합 훈련에 직접 관련 있는 부서들이 이제 국방부 1층에서 4층에 주로 있다는 겁니다. 네. 거의 이제 2층에 국방부 장관실 있고 차관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장차관실 포함해서 국방부의 주요 부처가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지금 하게 되면 한미 연합 훈련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난 이후에 1, 4층을 리모델링을 해라. 따라서 지금 국방부 신청사 리모델링 비용 100억 깎은 게 뭐냐면 5층부터 그 위는 다 하되 1층에서 4층부터 1층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딱 현재.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층, 4층이 주요 이제 뭐 수석이라든지 행정관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럼 1층에 기자실 들어가게 돼 있고 5층부터 사실은 민관 합동위원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의 주요 기능은 지금 1, 4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 4층이 이제 연기된 거죠. 그래서 오늘 임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이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첫 이제 걸음은 뛸 수 있게 이제 그 예비비를 의결을 주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공간에 예비비가 의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과연 이제 플랜 B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반드시 왔다. 과연 이제 그러면 집무실 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뭐 통일동 사무실을 이용하고 뭐 서초동 사저에서 오가고 그때 뭐 또 청와대 지하 벙커를 활용할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뭐 저 300억 예산 되면 후뚜루마뚜루 해서 일단 이사 갔다가 용산에서 직무를 보는 게 아니라
1층에서 4층까지 리모델링이 필수적인데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사실상 1층에서 4층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지금 막혀 있다. 5층에서 10층까지만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예산이다라는 거예요. 뜯어보면 이사로 따지면은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집을 새로 사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장 집이 오래됐어. 그리고 우리랑 안 맞아. 고쳐야 돼. 벽지도 새로 해야 되고. 근데 거실하고 안방은 못 건들게 하고 뭐 화장실이나 뭐 작은 방만 지금 리모델링 하게 된다. 그러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집무를 어디서 봅니까? 그러니까 5층에서 10층 리모델링 한 거에 책상만 놓고 일단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통이동에서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5층에서 10층 사이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들어가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민간합동위원회가 있고 사실은 경호팀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아무래도 그리고 그렇군요.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그 정도로 내려오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계속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5층부터 계속 공사를 한다, 리모델링 한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답답하시겠지만 당분간은 통이동 집무실에 있어서 빨리 5층에서 10층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4층을 해서 3, 4층을 해서 바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거의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층에서 4층 가장 중요한 집무실이 있는 1층에서 4층 리모델링 공사하는 기간 필요하고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은 언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해도 되고요. 2차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들어오시지만 장관 청문회를 마치는 기간, 새로운 국방장관이 오는 시간에 한 달 정도 있다면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국방부 장차관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모든 장관이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국방부 장차관이 한동안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답답하시지만 하는 게 좋겠고 조금 꼼수를 부려서 5층, 10층 하는 동안에 약간 3, 4층도 빨리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절묘한 지혜를 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절묘한 지혜를 짜야 된다. 앞서 뭐 일각의 보도를 보니까 전재 의원님 그래서 기자실도 1층에 마련이 돼야 되는데 1, 4층 지금 뭐 이사 비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자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나 뭐 천막 같은 거를 또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천막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통이동? 아마 통이동에서 이제 직무를 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뭐 1층에서 4층이 바로 5월 10일에 그렇게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뭐 조속히 또 진행을 하면 5월 중에는 또 이 통이동에서 이전하는 것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 이제 뭐 그런 것을 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그리고 중에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집무실을 이전하는 계획. 다만 이제 그 이전까지는 통이동에서 직무를 이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 관저 리모델링 비용은 이번 그 올라가는 예비비에는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게 한 25.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서초동 자택이 아니라 한남동 그 공간에 지금 관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제 그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남동에서 당분간 이제 통이동으로 출퇴근을 하시다가 출근길이 좀 짧아지네요.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관저로 이사하는 것은 이제 그 취임식 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목표는 취임식 전에 관저를 이사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또 관저는 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초동 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남동에서 출퇴근은 가능해졌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청와대가 북악산을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개방을 한 거죠. 함께 보시죠. 지금 저 부암동 쪽 올라가는 창의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철책이 철거가 되고 2020년 11월에는 이미 북측면이 개방이 됐죠. 저 2020년 11월에 개방된 북측면에 제가 직접 취재를 갔는데 김신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신조, 간첩 김신조, 지금은 김신조 목사님이 됐는데 일행이 이 청와대 뒷산까지 이 쳐들어왔다가 우리 국군의 추격을 받고
후퇴하는 루트, 김수교 루트가 저 2020년 11월에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랫동안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천혜의 어떤 자연적 환경이 있어서 꽃피는 봄이니 한 번씩 돌직구 보시고 끝나고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남측면, 아래쪽 남측면까지 개방이 돼서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어떤 루트가 가장 가까운 루트까지 개방이 된 셈이 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숙 여사도 모습을 모처럼 드러냈는데 북악산 개방 기념 산행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산이 우리가 늘 보는 산이기 때문에 이 개방이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나라든 수도의 도심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럴 수 있는 이런 산 둘레길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죠. 이게 굉장히 수십 년 만에 개방하는 길인데 아이들도 데리고 이런 역사적인 거를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요. 대통령이랑 매일 다니면서 여기 계단 설치하고 애정을 갖고 이제 하는 길이죠. 네,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과 문재인 정부의 북악산 개방은 무관합니다. 사실 몇 달 전 개방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연기했던 것이고요. 이재명 기자, 이게 또 이제 기자들이 또 약간 좀 짓궂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또. 혹시 이 이사 비용 승인 안 해주고 계시면서 그 사이에 이제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한다고 하니까 그 맞불로 이제 북악산 루트 싹 개방한 거 아니냐, 업적이 되니까 대통령에. 그러니까 박경미 대변인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거 아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획이다. 전혀 무관하다라고 또 답변을 줬네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뭐 코로나 상황 이런 걸 염두에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를 거의 한 달 앞두고 이제 지금 남측을 개방한 거죠. 그런데 뭐 2020년 11월 달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북측 루트를 개방했기 때문에 뭐 개방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야말로 청와 전체를 개방하고 만약 개방한다면 그야말로 뭐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을 거쳐서 청와대를 거쳐서 북악산까지 가는 그 개방을 생각하면 사실 뭐 지금 북악산 일부를 개방한 게 뭐 개방 규모나 측면에서 의미나 이런 게 이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청와대를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윤석열 당선인이 개방하는 것에 앞서서 사전에 뭐 물타기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까지 뭐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북악산이 개방된 게 김신조 습격 사건이니까 1968년이니까 54년 만에 개방된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자체로서. 그런 점에서 점점점 권력 건부가 국민들로 다가가고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악산까지 이제 개방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까지 이제 완전히 개방이 된다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역사적인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 다 낱낱이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개된 둘레길을 보면 그 정상에 있는 바위에 우리 국군이 사격을 한 북한 간첩들에게 사격을 한 총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인수위 소개, 활동 소식,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청와대 이전과 개방이라는 어떤 메뉴가 생겼고 집무실 이름을 새롭게 공모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전재 의원님. 네, 인수위에서 그렇게 밝혔죠. 예,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그 이제 뭐 청와대라는 것은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결국은 지는 것이고요. 네, 그럼 청와대 네. 같은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용산, 이제 드래곤 힐 새로운 뭐 이런 거. 용산 집무실의 이름을 좀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또 아이디어가 또 많기 때문에 전재 의원께서 지금 뭐 네. 기습 질문인데 즉석에서 한 가지 뭐 이름 주신다면
새로운 집무실.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이 요새는 보고 아니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용화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화대란 말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좀 새로운 집무실에 맞는 좀 국민들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멋진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전주의 의원의 아이디어는 용화대. 협치 차원에서 전용기 의원에게 기습 질문한다면 청년의 국회의원의 반짝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네 편 내 편 할 거 없이 좋은 집무실 이름 하나 제안해 준다면. 집무실 이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시죠. 이름에 지금 용자가 들어가요, 전용기 의원이? 그러니까 용의 여의주를 물고 온다 해서 용우주 뭐. 용의주. 예. 기습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박주선 취임위원장이 취임 때 BTS 무대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화려하면서도 또 내용은 빈약하고 그런 것보다는 외관보다는 내실을 좀 중점을 두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계셨고 BTS가 공연 준비 중입니까? 그것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돼 있을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용의주 재밌었어요. 공항에 전시된 그옷. 법카 수사 급가속. 김혜경 씨 법인카드 특혜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그 공무원,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 당일 김혜경 씨 수행비서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됐다. 배모 씨는 출국 금지 조치된 바 있죠. 배 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압수했고 포렌식 작업 진행 예정이다. 7급 공무원 김 씨와의 대화 등 관련 증거 분석을 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사가 급가속을 타고 있는데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했던 조홍천 의원도 강력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합니다. 왜 선거 진쪽만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냐고. 주가 조작 같은 거는 그건 정말 자본시장의 근저를 흔드는 대단히 큰 미국 같으면은 인정되면 종신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그러면 영원한 충견이 될 수밖에 없는가? 정치 보복이다, 노골적 보복이다. 왜 진쪽만 수사하냐? 김건희는 종신형감이다라는 굉장히 좀 감정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급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린 듯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이런 저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법 앞에 평등,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덕적 기준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고 공직자라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방송 돌직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도 당연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그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건의 연루까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관계가 충분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어느 언론에서 의하면 주가 조작을 이제 방관했던 사람들까지 피의자석에서 재판을 본다. 저는 그렇게 본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이 김건희 여사는 전혀 수사와 관련돼서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옷과 슬리퍼가 이슈화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법 앞에 평등하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저희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도 수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수사가 지금 지연돼 오다가 김혜경 씨한테는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배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수사 안 받겠다는 거냐
라는 또 반발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시점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피의자 중에는 이재명 상임고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지금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제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그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중압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양쪽 모두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 하필 지금이냐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고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오히려 눈치 보기 수사를 했던 거죠. 수사해야 됐던 것을 안 하다가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수사를 오히려 비정상이 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 쪽을 수사를 하면 이거는 정치보복이고 국민의힘 쪽을 수사하면 이것은 그러면 잘하는 수사고 항상 민주당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것이야말로 내로남불적인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선만 아니었으면 빠른 수사가 있어야죠. 1, 2월부터 이게 문제가 좀 지적이 됐는데 지금 4월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는 건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고요. 오히려 빠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진쪽만 수사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가 대선 때 불거진 걸 수사하는 겁니다. 당시에 경찰이 대선 기간에 수사를 중단하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하겠다고. 그리고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럴 때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면 그럼 김혜경 씨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대선 후라도 그럼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럼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수사를 했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서 수사를 재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좀 그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가두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이재명 상임고문의 과거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을 재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선 때 불거진 사건을 잠시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경찰이 선언했다가 대선이 끝나니까 대선 때 다시 중단했다고 약속한 걸 이제 다시 재개한 걸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로 프레임이 이제 김건희 씨는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두 가지 수사는 굉장히 큰 본질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김건희 수사도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이루어져야겠지만 근본이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씨 사건의 수사는 대선 때 불거진 이슈를 대선 기간에 수사를 하게 되면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중단했던 걸 다시 재개한 겁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사건은 2014년도에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2년 가까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혜경 수사는 수사가 왜 시작하지 않느냐의 논란인 거고 김건희 수사는 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논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김건희 씨를 입건하는 것을 기소하는 것을 수사를 종결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좀 크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달리 볼 소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둘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겠죠. 이건 빨리 수사를 그러니까 김혜경 사건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김건희 씨 관련 수사는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양쪽 다 검경이 책임을 지고 해야겠죠. 저는 일정 부분 이재명 기자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용기의 반론. 네, 민주당에서 우리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은요. 사실 수사를 시작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소환 조사라도 또 진행을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환부터 하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끝이 나는데 이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정치 보복의 프레임처럼 보이는 이런 수사를 시작하다 보니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측의 또 다양한 의견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정숙 여사가 기증했다라는 그 명품 재킷이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 등이 밝혔던 내용과 좀 다르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습니다. 기증됐다던 명품 재킷 논란, 진실은 함께 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에서 입은 그 명품 재킷,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한글을 순화 제작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김 여사 의류 장신구 구매 자금 출처 논란이 제기됐죠. 그때 탁현민 비서관은 옷을 빌려서 입고 돌려줬더니 한글 디자인의 의미가 커서 기증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전시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옷과 인천공항에 전시된 옷이 전혀 다른 옷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허리, 어깨 등 한글의 패턴도 다르고 어떤 색의 톤도 다르다. 같은 옷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샤넬 코리아는 순방 3년이 지난 작년에 한국 요청이 와서 다시 제작한 옷이다. 같은 옷은 아니고 다시 제작했다. 자, 오늘 공식 입장을 정정했는데 샤넬의 제안으로 새로 제작해 박물관에 기증됐고 김정숙 여사가 입은 재킷은 현재 샤넬 측에 보관 중이다. 아우 복잡해. 네. 천하람 변호사 왔습니다. 아유, 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뭐고 샤넬에 기증돼서 보관 중이라는 옷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샤넬 너무 발음이 고급지시네요. 예. 역시 우리 돌직구 쇼의 간판답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보면 이게 되게 이슈가 됐던 옷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첫 번째 해명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예. 파악을 해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렇지.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작은 해프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굉장히 키우는 거거든요. 팩트만 짚고 넘어가면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바로 저 샤넬 옷이 전시가 돼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예. 결국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비슷한 형태의 거의 같은 형태의 옷을 제작을 해서 전시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한 가지 청와대와 샤넬 측의 얘기가 다른 것은 샤넬 쪽에서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걸 전시를 하게 됐다는 거고 또 청와대에서는 샤넬이 먼저 제안을 해서 뭐 전시를 하게 됐다는 건데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어찌 보면 작은 문제지만은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최소한 김정숙 여사가 직접 입으셨던 옷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밝혀지다 보니까 일단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샤넬 측과 청와대 측 모두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것이 샤넬 측에 전달된 거는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자, 의혹 제기는 이게 같은 옷이 아니다라는 의혹 제기였고 저희 채널A가 그 의혹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저 샤넬 재킷이 그 재킷이 아닌 것 같다라는 채널A 단독 보도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죠. 두 벌의 옷을. 자, 어깨 부분. 왼쪽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당시 입었던 옷이고 요게 이제 전시돼 있는 옷인데 보면 톤도 다르고 저 안에 있는 그 글자의 패턴이 다릅니다. 다른 옷이다. 라는 옷을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했죠. 아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 해명을 할수록 오히려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논란은 결국은 어떤 청와대 그 의전 비용에 대한 이제 특활비 공개를 이제 청와대가 결국은 거부를 하고 그 1심 판결 이후에도 또한 다른데 해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지난주에는 또 C사의 뭐 펜던트 그게 도대체 뭐 진품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게 그러면 짝퉁이면 얼마에 그러면은 또 구입을 한 것이며 그걸 뭐 현금으로 또 했다 그랬다가 또 그게 또 말을 또 바꾸고 굉장히 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어떠한 그 청와대 해명이 굉장히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지금 한 달 정도의 이제 임기를 좀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 이렇게 계속 그 영부인의 의상비를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의구심과 또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퇴임에도 사실은 좋은 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뭐 본질은 특활비 논란인데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궁금해, 의혹이 제기돼서 그래서 질문합니다. 자, 저 재킷 김호준 씨 등도 영부인이 갖고 있는 명품은 저 샤넬 재킷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 그거 취지가 좋아서 기증돼 있다. 반납하고 기증까지 돼 있다. 전시돼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나 보다 했는데 채널A 등이 자세히 보니까 이 전혀 다른 옷이더라. 라고 해서 논란이 커지고 나서 이제 해명이 나온 건데 이재명 기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팩트. 지금 한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샤넬 재킷과 영부인이 입었던 재킷은 다른 재킷이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두 번째 궁금한 거. 그럼 왜 샤넬은 다시 재제작을 해서 한 겁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가 옷을 입었을 때의 그러니까 옷의 품과 그리고 실제 마네킹에 전시할 때 옷의 품이 다르다. 그런 게 이제 샤넬 측의 명품 브랜드 측의 이제 해명인 건데 전 이게 만약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본질은 결국은 특활비라든지 아니면 공적 자금이 김정수 여사의 어떤 의류나 장신구 구입에 사용됐느냐 아니냐가 이제 본질일 텐데 만약에 의도적 거짓말이라면 그 사비로 다 샀다 이 해명까지를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일파만파 이게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도 이걸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의상은 다르죠. 다만 같은 원단,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옷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옷이라는 게 원단이 있으면 여러 벌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김정 여사가 입었던 옷과 그다음에 전시한 옷이 다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옷이 그러면 반납이 안 됐느냐? 그런 문제가 달라지지만 김정 여사가 입은 옷이 반납이 됐죠. 그러면 샤넬 측이 제작한 저 재킷을 김정수 여사가 빌려 입은 건데 빌려 입고 반납은 해서 지금 샤넬 측에 반납은 돼 있다. 그렇죠. 그럼 그 빌리는 거는 그냥 돈 내고 빌린 겁니까? 공짜로 빌려준 겁니까? 그래서 비용까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건 돈을 내고 당연히 돈 내고 빌린 거예요? 당연히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여료도 저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안 나온 거군요. 대여료가. 그다음에 저 인가가 옷이 얼마인지. 그러면 왜 그렇게 박물관에 좀 보관이 돼 있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특활비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그 재판에서 해명을 하면서 이게 지금 기증돼 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증 시점도 바로 그 직후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선가 그 기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미심쩍다는 거죠. 그래서 대여료를 시점이 정말 좀 뒤늦다. 그리고 대여료를 얼마를 냈는지 정말 이거를 무상 대여는 샤넬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여를 그러면 사비로 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또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입장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 입고서 돌려줬느냐가 한 갈래고 기증이 돼서 전시가 됐다는 또 하나의 이제 갈래인 건데 그러면 왜 기증해서 전시가 됐냐라면은 샤넬 측이 국립한국박물관에 한글로 된 자켓이니까 우리 기증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왔고 한글박물관에서도 콜 해서 이제 기증이 된 건데 그 자켓과 이 자켓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 다른 자켓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김정 여사가 입은 옷이 반납이 안 됐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전주에 말한 것처럼 대여료가 있다. 글쎄요, 그 명품 브랜드는 자기는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협찬이나 대여를 안 한다는 게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또 그것도 따져봐야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브랜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VIP들 특히 연예인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반납이 안 됐을 문제가 큰 건데 반납이 된 거는 샤넬 측도 인정을 하고 또 두 개 옷이 다른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정 여사가 옷에 맞는 그러니까 몸에 맞는 옷과 그다음에 마네킹에 입힐 옷에 마네킹에 맞는 옷의 이제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해명을 하는 거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왜 3년이 있다가 그러니까 3년
정도 있다가 왜 과연 협찬을 그러니까 만약에 기증하려고 그러면 바로 반납 받자마자 기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이제 김정 여사가 반납을 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줄 것도 아니고 이게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기증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왜 그만큼 시간이 걸렸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샤넬 측의 해명은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의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기증이 뒤늦게 3년 뒤에 기증이 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두 분 의견. 네, 기증을 왜 늦게 했냐, 샤넬이 해명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사실 샤넬 맘이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국빈들이 와서 뭐 어떻게 제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빌려줬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영부인의 역할은 가서 국빈의 입장으로서 한글을 홍보한다고 해서 샤넬 옷을 빌려 입은 것이고 그것을 문제가 없게 반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요점은 이거 빌려 입고 안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든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김정숙 하면 명품 직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명품 어디서 났냐 특활비를 공개해라. 이런 사실 정치적 공격을 위한 이런 저는 뭐 피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샤넬 측에서도 아니고 반납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계속 사건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특활비를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차라리 특활비를 깔 거면 그 윤석열 후보 147억부터 공개하고 나서 청와대에 요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명품, 지난번 브로치 얘기했죠. 이번에 옷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런 것들은 좀 그거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샤넬에서 왜 이 옷을 기증했냐. 이게 자발적인 기증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이것도 샤넬에서 그냥 먼저 기증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이것을 기증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샤넬에서도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었던 옷을 기증을 못하니까 또 새로 제작을 해서 지금 이것을 기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또 따져봐야 될 것은 정말 자발적 기증인지 아니면 정말 어떠한 그런 우리나라 그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라서 기증을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특활비 재판 도중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논란이 됐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중요한 본질로 지금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청와대는 특활비 공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기록이 되게 되면은 뭐 15년 이상 이렇게 열람이 금지되는 미궁으로 빠져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용기 의원이나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윤석열 당시 총장의 특활비 이슈도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김호수 총장 휘하에 있는 자료죠. 그래서 정말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김호수 총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걸 마치 뭐 147억을 강조하시는데 이 액수는 검찰청에 배정이 된 전체 액수고요. 이것을 뭐 윤석열 당시 총장이 뭐 옷 사시고 뭐 이런 거에 쓰신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핵관 전성시 대 물음표 고문뉴스 8업 논란.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 설에 대해서 윤핵관이죠. 장제원 의원이 뭐 워낙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대선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공이 있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 설이 많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기자분들이 여기 나와 계셔서 내가 점심 먹고 안 들어오니까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장제원 의원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황민 의원 됐죠? 지금 그 인수위 당선인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과의 스킨십이 매우 좋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농담도 뭐 그냥 기자들과 격이 없이 주고받고 가장 기자들이 궁금해했던 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가는 거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라고 묻자 현역 의원인데 왜 내가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겠냐, 그럼 배지가 떨어지는데
라고 그냥 일축을 해서 그냥 해소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현역 의원,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차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현역 배제, 하마평 오른 권영세 위원장도 가능성이 그럼 낮아지고 그렇다면은 원희룡 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강석훈 정책특보가 전 의원이죠. 비서실장 가는 거 아니냐? 장성민 정무특보가 비서실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뭐 거론 등이 있습니다. 하마평이에요, 하마평.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윤 당선인이 특정 누군가에게 읍수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적임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천하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요. 민주당이 워낙 거대 배지 정당이기 때문에 배지 하나가 지금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그 하나 두 개 없어져도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도 반대로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당선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 의석을 내려놓고 오게 되면 또 재보궐 사유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봐서라도 맞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합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원희룡 위원장 저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원희룡 위원장은 아무래도 참모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단체장도 하셨었고 조금 더 플레이어의 느낌,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과 정무 모두를 믿고 상의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겠느냐 그런 카드를 찾는 지금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비서실장 출신이고 그렇다면 당선인이 인간적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비서실장에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전망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청와대의 수석들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청와대가 기획하는 일들을 장관들과 잘 소통하려고 하면 정책 역량도 있어야 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래도 정치 경력 자체가 기존의 대통령 당선인들 비해서 조금 짧다 보니까 정무적인 특히 역대급 이제 여소야대 국면을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정무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 와중에 또 당선인과 인간적인 신뢰까지 있어야 되니까 실력과 인품 그리고 케미스트리까지 맞는 이 삼박자가 갖춘 인물이 지금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장제원 의원은 뭐 핵심 관계자인데 비서실장은 고사하고 이제 의원을 지키라라는 메시지였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할 말을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거대 야당에 맞설 야전사령관 저 권성동이 해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기 원하는 국민을 위해서 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권성동 의원님이 출마하시겠다고 하면서 윤핵관들 기획관의 대결이다라고 평가도 나오는데 예선 과정에서 그런 네이밍이 등장하는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윤핵관, 비핵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당선인하고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총리의 김앤장 18억 고문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4년 4개월 18억 넘는 고문료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전관 수임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중론인 가운데 고문료가 2017년부터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도합 김앤장에서 이제 18억 원 정도가 됐다. 과다하다. 아니 총리급이다. 맞서고 있습니다. 고문료로 월 수천만 원 받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총리급 정관 감안하면 액수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정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일반인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이건 안에서 그렇게 우리 기자님 생각이고 이 문제는 우리는 확실해요. 지금 모든 거를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국회 청문을 위해서
그 검증을 위해서 제출합니다. 그 팩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도 보시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옳으냐 그러냐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리 내정자 후보자의 입장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2017년부터니까 한 해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고문료를 받았군요. 그 3년간은 5억 정도, 그 이후에는 3억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글쎄요,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액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의 어떤 이력이나 경력 같은 경우를 보면 김앤장에 있는 모든 고문들을 통틀어서도 아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경제계라든지 어떤 우리나라 어떤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기업들의 국내 유치 업무 같은 것들을 좀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제 높은 액수를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약간 정치 공세에 가깝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그 역할이 총리라는 자리와 어떤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 부분은 우리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의원.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한덕수 총리는 좀 검증해봐야 될 수도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분은 일반 국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공직자로 오래 계셨죠. 그래서 뭐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그것이 뭐 타당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본인은 이제 18억에 가까이 되는 수임료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작게 받아도 되고 최저시급 올리면 안 되고 본인은 그 정도 급이 되기 때문에 총리급이기 때문에 18억 받는 건 문제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 대한민국 총리로서 어떠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전윤기 의원 말하는 거 보니까 청문회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내세운 인사 그 7대 배제 원칙이 없어요 지금. 예, 없습니다. 뭐 위장 전입이 있는 것, 뭐 위장 전입 또 뭐 논문 표절, 뭐 음주운전, 병역 탈루 뭐 해가지고 몇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해당돼도 지난번에 보니까 자주 임명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저 7대 기준에 벗어나는 분이 너무나 많이 동안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그래서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이 금액이 다만 이제 이 금액이 정말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높은 그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정도로 합니다만 이게 총리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